요건 아마 이제 영상도 따로 올라갈 텐데, 제가 주말에 봤을 때 좀 충격 받았던 뉴스가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엔화를 살려다 보니까 뭘 팔아야 되죠. 원화를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화를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엔화 살 때 이제 3대 통화, 정확히 말하면 4대 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이제 파운드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엔화 세 번째 돈을 살리려고 미국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뭐 유로화는 만들었겠죠. 유로 관련 채권을 팔았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지. 어쨌든 원래는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엔화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엔달러 환율을 통해서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게 미국은 제일 쉬워요. 왜냐면 내가 그냥 엔화 채권을 산 다음에 달러를 내가 막 찍어낼 수 있는데, 달러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그 유로화, 남의 중앙은행 돈을 갖다 팔았어요. 원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이 개입할 때는 IMF가 중간에 끼고 각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엔화를 산 다음에 자기가 팔 수 있는 그 외환을 시장에 파는 게 일반적인 어떤 통화 개입할 때의 프로세스인데, 놀라운 건 이번에 연준이 ECB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ECB 돈, 그러니까 유로화 돈을, 쟤네 돈을 갖다 파는데 내가 시장에다 막 던지고 있는데 안 알려줬어. 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깨지고 1980년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 IMF가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얘기해줄 수 있잖아. 얘기해준다고 뭐 그렇게 막 뭐 반발은 했겠지만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 뉴스가 파이낸스 타임즈 7일 기사인데,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제 영국에 본거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해줘서 라가르드 총재가 베센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장난치냐? 뭐 이랬겠죠. 야, 아니 뭐 니네가 원화팔 때도 한국에 얘기해줄 텐데 우리 돈을 갖다 시장에다가 그렇게 퍼 부으면서 덤핑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럽 쪽 친구들 막 거의 막 엄청 화가 났대요. 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플러스 시장이 그러다가 만약에 교란돼서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베센트는 뭐 네 하고 말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뉴욕에 이제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있어요. 사실 걔들이 이제 연준의 본체인데, 거의 걔들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유로화를 팔았어. 그 보도 이제 7일 그러니까 이 개입은 7월 30날 31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화는 8월 7일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됐고, 통화는 8월 1일, 이 개입이 다 끝나고 나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누가 유로를 이렇게 던지나 알아봤더니 은행들이 연준이 던져요 라고 읽는 거죠.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게 되게 참담한데, 저는 사실 약간 참담한다는 말이 맞나. 어쨌든 트럼프는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뭐 티격태격 싸울 수 있어.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 최후까지 이제 국적이나 어떤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욕은 하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둘이서 이제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됐는데. 그래서 와, 약간 무섭다. 이게 균열인지 아니면 미국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고 한 건지, 베센트가 미친 건지,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려고 옛날처럼 중앙은행들이 협조 안 하고 그 FX 시장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그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하죠. 왜 이렇게 절실하게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하나. 엔화는 일본은 맨날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통화고, 엔화가 약해져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이 이제 대출이 일어나서
다른 자산을 사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감겨요. 언와인드 돼. 그래서 자산시장이 출렁하거든요. 근데 이거 연준이 사실상 연준 플러스 재무부 장관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파워가 센 사람이 자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의 중앙은을 무시하면서까지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이제 요거 강요회의에서 이거 한국 국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대놓고 이렇게 잘 써놨어. 메모지에다가 투두 리스트 일본 엔화 50에서 100억 달러 매입 여기 바이 JPY 썼죠. 여기 보시면 바이 제페니지엔 JPY 친절하게 써놨어. 코드까지 써놨어. 50엔 이렇게 100 이렇게 강요 회의에서 이렇게 보라고 기자들 보라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자기 이제 여기 명함 뒤에다가 이거 누가 안 찍어? 31일 그 개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야 내가 개입했다 시장에다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개입했고 이번에 좀 엔화 쇼친 놈들 좀 힘들었지? 뭐 그리고 많이 청산됐지? 또 해봐 이렇게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는 이런 개입 뉴스를 지난 1년간 못 봤죠 우리가. 그죠? 뭐 소소하게 일본 중앙은행이 혼자 한 건 있어도 근데 연준 특히 베센트까지 나서야 될 만큼 뭐가 있었나? 그래서 뭐 약간 그런 7월에 급락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망하기 직전이다 또는 일본에 투자된 돈까지 지금 사람들이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케이 좀 빠지면서. 근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밝혀지긴 할 텐데 지금은 그렇다. 물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RTS에서 금요일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베센트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인 건 되게 오랜만이 아니라 없던 일인데 연준의 빨대까지 이제 대놓고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티미라우스만 깐 게 아니고 연준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니네 그 정보원들한테 자꾸 그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보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뭘 하고 있으니까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다 자기한테 별 얘기 안 하는 기자들, 약간 커넥션이나 빨대 별로 안 친한 기자들 한테만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 중에서 비우호적인 기자들한테 이제 면박 주고 질문 안 받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케빈 워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고 케빈 워시는 여전히 이제 좋은 아저씨처럼 기자들하고 지난번에 볼 거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센트도 원래 되게 그 유한 캐릭터인데 갑자기 요즘 베센트가 앞에 나와서 백악관 그 경제위원회 그 위원장 모르죠? 기억 안 나시죠? 그리고 상무부 장관 기억 안 나시죠? 심지어 IMF 총재 누군지 잘 모르시죠? 요즘은 그냥 다 조용히 있어. 그죠? 그래서 뭔가 이게 백센트가 다 장악했거나 또는 그들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모드로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데 궁금해. 막 찾고 있는데 안 찾아져. 막 X도 뒤지고 그런데 아직 아무도 이제 무릎을 탁 치는 그래서 이래서 있구나. 아직 아무도 못 찾으니까 제가 찾으면 바로 그래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면 어느 정도 근거를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매크로를 보는 데이터를 가져온 음모론 시작하면 이거 이제 설득력이 확 높아집니다. 데이터를 이제 들이대면. 그래서 제가 약간 캐비너시 됐을 때 되게 놀랐다고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캐비너시가 그 조지 소로스 그쪽 그 패밀리 오피스 마지막은 조지 소로스 패밀리 오피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지 소로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 스탠리 드래클밀러하고 일을 했었고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사람 중에서도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처럼 어떤 제도화된 어떤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시장 출신이 아니고 헤지펀드에 있다가
어떤 막 털어먹는 뭐 이런 거 하는 쪽에 있던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어요. 뭐 약간 학벌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랑 친한 사람이 로레알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고 5월 22일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래서 케비너 씨가 첫 FMC 회의한 게 6월 16, 17이더라고요. 그리고 6월 19일이 우리나라 고점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6월 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6월 1일이 어디냐면 요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때 빠질 때 미국이 빠져서 우리도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부스트했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막 상승하면서. 근데 FMC 첫 FMC 끝나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시면 티미라우스한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뭔가 약간 나 그거 위원회 태스크포스 같은 건 한다 뭐 그런 얘기만 했고 그런데 아마 이 한 달 동안 연준을 충분히 장악한 것 같아요. 케비너 씨가. 그리고 이때부터 뭐랄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케비너 씨의 의중이 조금씩 새어 나왔겠죠. 그래서 연준도 사람이 일하는 데라서 당연히 지금 기사화는 안 돼도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빨대들, 기존 이제 정보원들이었던 티미라우스 쪽으로는 정보가 안 와. 연준 의장으로부터 안 나와. 그리고 제롬 파월도 있는데 제롬 파월도 요즘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제롬 파월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왜냐면 트럼프 법무부가 계속 괴롭히려고 하니까. 근데 연준 이사일 때는 잘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법적으로 시달릴까봐 그만두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이 이때부터 약간 좀 FMC, 이번에 두 번째 FMC가 언제였냐면 7월 28일, 29일입니다. 우리나라 급락했던 때예요. 그죠? 그때 우리 FMC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이상하죠? 첫 FMC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이 쭉 하락했고, 그리고 두 번째 FMC에서는 급락, 서킷 브레이크 2번 걸릴 때가 이때였어요. 그럼 과연 이제 케빈 어시는 주식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트럼프하고 생각이 같은 건가? 라는 의문. 금리가 상승할 때 케빈 어시가 취임하고 나서 금리가 더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케빈 어시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케빈 어시한테 뭐 해달라고 잘 안 그럽니다. 그리고 케빈 어시도 뭐 트럼프 옛날 파월은 이렇게 손 모으고 옆에 섰는데 그런 거는 안 그려지죠.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음모론 중에 하나가 얘들은 시장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걸 싫어한다. 왜냐면 이들이 빛났던 시기는 시장이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이렇게 그립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고 자기 맘대로 하는 시장, 망하는 회사도 많고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캐비너 씨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연준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물가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그런 맨데이트를 가진 조직이지 우리가 무슨 뭐 맨날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캐비너 씨는 거짓말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센트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국채는 계속 발행해. 그죠?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이제 뭐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비상 상황에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동료들하고 계속 연을 끊고 있어요. 연락을 끊고 자꾸 척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음모론인데 과연 트럼프가 이 둘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맞나? 또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한 건가? 그럼 이들이 바라는 시장은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어떤 그런 시장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아예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시장이 따로 있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나? 이 둘이 얘기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추정이 잘 안 돼요. 정보도 되게 잘 안 나오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막 그런 기사라도 나야 되는데 거의 안 나고, 맨날 이제 가격만 보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 FMC 사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 이제 그 태스크포스가 끝납니다. 지금 연준이 잘하고 있냐,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태스크포스를 지금 구성해서 5개인가? 그거 끝나면 그들이 이제 보고서를 가져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져오겠죠. 일종의 내부 컨설트를 한 거예요. 내부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이제 뭐 케빈 씨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사들한테 가서 자 봐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사들이 뭐 자기들의 직을 걸고 반대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사들이 그걸 좀 감지하고 요즘에 좀 세게 케빈 씨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곧 진압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음모론은 아니고 약간 추정과 약간 의심,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 근데 요쪽 그래프는 팩트입니다. 팩트. 물론 데이터가 좀 뭐랄까 나중에 수정되긴 하는데 이 붉은 선이 뭐냐면 이 붉은 선이 미국 연준 그리고 ECB하고 BOJ 요 세 중앙은행의 그 자산 연준은 주간으로 하고 BOJ하고 ECB는 월간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공표를 해요. 그 공표된 자산을 썸을 하면 이제 금융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 돈이 그만큼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고 돈을 주니까 자산이 줄면 중앙은행이 이제 만기 돌아온 채권 같은 걸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QE라고 부르는 건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붉은 선이 5주 그러니까 그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 증감만 체크한 거예요. 증감.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은 이제 연준인데 연준 보면은 엄청 줄지도 않고 엄청 늘지도 않고 이제 적당히 줄다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5주 이동 평균선이. 5주 이동 평균이 플러스라는 건 지난 5주로 합치면 살짝 플러스라는 거죠. 연준도 이 중앙은행도 2025년 말까지는 계속 줄였어요. 이게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거는 계속 5주 이동 평균의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건 계속 줄여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 말 2026년에 뾰족 올라가면서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언제 급락하냐면 이 세 중앙은행의 자산을 그 자산 증감을 5주 이동평균 한계.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시장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언제였냐면 6월 3일인 금요일, 7월 3일이 금요일인 주.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인 거죠. 그 주에 갑자기 95조 원이 데이터상으로는 사후에 발표된 거니까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가 95조 원 시장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6월 말. 제가 계속 그랬죠. 6월 말에 이제 뭔가 자본적으로 뭐 문제가 좀 꼬인다고. 그리고 7월 17일이 금요일 주에 70억 달러, 10억 달러, 700억 달러지. 이게 10억 달러니까 이게 10억 달러, 100억 달러, 660억 달러예요. 이게 빌리온 개념이라서 그래요. 빌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 이제 그래프가 중요해요. 그래프가. 지난 요게 언제냐면 2025년 4월이니까 1년 반 동안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게 6월 말 7월 초였어요. 이 6월 말 7월 초에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덜 줬어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급반등한 7월 말 7월 31일이 금요일인 주가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는 플러스로 돌았죠. 그러면 5주 이동평균선이 플러스로 돌았다는 건 마지막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아니고 마지막 세네 주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BOJ, ECB는 이때 굉장히 많이 자산을 줄였고요. 연준 놈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줄였어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사후적이기도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수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랄까 그래도 나오는 데이터니까 제가 거의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준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는지. 지금 BOJ, 그러니까 일본 엔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줬기 때문에 그 레포도 연준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추정하면
이 파란 선이 다음 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추세로 5주 이동평균선이니까 추세예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몇 주 후에 여기 22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도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좀 안심할 수 있죠. 근데 11월, 12월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8, 9, 10에 얘들이 플러스권에만 있어도 조금 유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제가 이번에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중앙은행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뭐랄까 자산 가격은 이젠 중앙은행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돈을 쪼이면 자산 가격은 빠지는데 그걸 이제 적절히 하고 있는 거죠. 그 큰 추세, 정책에 따른 그 큰 방향성에서 우리는 그냥 뭐랄까 그 잔파도 같은 걸 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인스타에 올린 건데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를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어떤 대답이긴 한데 저는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이 좁아요.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위로 5% 아래 4% 정도를 레인지로 두고 이거를 아래로 뚫거나 위로 뚫으면 뭔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점검을 해야 되고 외국인 뭐 제가 외국인 엄청 외국인 빠는 아닌데 믿을 사람이 이제 외국인밖에 없어요. 개인이 사도 불안해. 기관이 사도 이놈들이 언제 팔지 몰라. 뭐 연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외국인이 근데 한 주체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외국인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순매수가 한쪽 방향성을 계속 보이면 그건 이제 큰 외국인 중에서 큰 놈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도 사팔사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순매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저렇게 뭐 많이 파는데 그게 이제 헤지펀드나 CTA뿐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현물만 보면 안 된다. 맞아요. 선물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 현물, 선물, 옵션 포지션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잘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걸 보고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현물, 선물, 옵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파생상품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본국의 포지션도 또 있어. 그걸 모르는데 이걸 다 봐야 된다고 하면 안 보는 그 볼 시간에 딴 거 보고 있는 게 낫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우선 당분간은 현물 매수만 순매수만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전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 이외의 섹터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너무 이제 심리가 안 좋아져서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뭐랄까 열차로 치면 스탑 비상 제어 브레이크 같은 건데 만약에 장중에 다음 주에 주중에 코스피가 7% 이상 하락해서 끝나 그러니까 말아 올리는 것 말고 끝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6,000포인트가 마이너스 4잖아요. 또다시 5,000대로 내려가면 그거는 많이 약한 거예요. 이제 걸을 힘도 없는 상황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이너스 7 하루라도 마이너스 7 빠져서 끝나 감아 올리지 못해 그러면 사는 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여기 더 하락하는데 계속 홀드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맞아요. 네, 제가 독한 시기에 저였다면 아직도 안 팔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깝죠. 사실 아까워요. 견디면 되긴 하거든요. 8월에 아마 견디면 8월 말이나 8월 중순이나 9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높을 텐데 심리적으로 너무 약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저도 미련해 보일 만큼 좀 홀드 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저 혼자 했다면 이제 약간 벌써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한 이성적 판단은 여기서 홀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제일 나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나 뭐 기간적으로 하락한 거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좀 손실을 덜 보더라도 위에서 조금 여기서 10% 정도, 15% 정도 위에서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이 엄청 크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있어야 다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뭐 하반기에 또 완전히 연준이 또는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부양하면 또 가격은 그때부터 이제 밸류랑 상관없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코로나 때처럼. 뭐 심지어 제가 약간 장난처럼 말하지만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주식은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도 정부도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어떤 증시를 부양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상승은 아니지만 감안하면 그렇게 지난주만큼 뭐랄까 절망적이진 않잖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락하더라도 급락해서 안 팔면 조금 더 이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부분 뭐 7,500이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라인이 요 정도 이 60일 이평이 그때쯤 되면 며칠 2주 지나면 7,5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6,700이죠. 왜냐면 121선 이평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를 눌렀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지금 6,000인데 6,500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매도 압력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아침에는 이제 그 신용이나 또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서 올라가 봐야 이제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나 신용이 가격을 밀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빵 떠서 시작해서 끝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상승하기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방어적 그 매수라고 할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원래 사던 물량에 내가 손이 크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막 1억씩 샀다. 1,000만 원씩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작아서 하루에 10만 원씩 샀다. 이제 만 원씩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단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빵 떴을 때 주간으로 한 15%, 월간으로 한 15%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좀 매도를 어느 정도 할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약간 종목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 종목이나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종목 들고 있다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나으실 텐데 그게 완전히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8시 17분이니까 12시간 지나면 내일 아침 새벽 6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또 무슨 뉴스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전술은. 그래서 내일 아침 시황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지표 추적자였는데 뒷부분에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은 이제 분리해서 나갈 것 같긴 한데 주말에 너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사실 뭐 이런 거 안 보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 좀 더 쉬시고 내일 이제 출근도 하시고 슬슬 이제 여름도 입추 지나니까 바람도 좀 선선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러닝 시작했는데 러닝도 좀 하시고 밤에 시원하면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지금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내가 짜증난다 그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면 짜증내면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는 판단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좀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 추적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